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한국 브랜드 로만손의 드레스 시계 특집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예산으로 드레스 시계를 찾고 계실 때 가장 추천하는 모델이 뭐냐라고 하면은 로만손의 이 시계가 언급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는 이 로만손의 카이로스 라인업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장 저렴한 모델부터 가장 고가의 모델까지, 고가라고 해도 그렇게 고가는 아닌 시계들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게 스타일은 그동안 많이 봤다, 다른 건 없느냐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서 새로 나온 빈티지 스타일의 도면 글라스를 장착한 모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 시계 특집이긴 하지만은 OD의 라인업이 요새 본격적으로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그 모델도 살펴보고, 그 모델도 좋지만은 좀 더 가성비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 나온 스퀘어 쿼츠 모델까지 함께 살펴보는 풍성한 정보들이 가득한 영상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만손의 로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브레게 스타일의 시계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은 날짜창도 없이 시분 초침만 갖고 있는 카이로스 클래식 슬림이라는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스펙 같은 것들은 이 뒤에 나오는 모델들과 공유를 하게 될 텐데 직경이 40mm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직경이 39mm에 러그 트러그가 44mm, 두께가 6.3m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러그 폭이 20mm, 무게가 36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론다 1063이라는 슬림테크라고 하는 이 론다사가 자랑하는 굉장히 얇은 무브먼트를 써서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방수 성능은 30m 방수로 생활 방수 수준이지만 그래도 사파이어 글래스를 장착해서 스크래치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할인 전에 정가 기준으로도 199,900원인데 워치 인사이드나 이런저런 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가격이 그거보다 더 내려가니까 10만원대 중반 정도의 예산으로도 장만할 수 있는 시계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스틸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로즈골드 PVD 코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폴리시가 되어 있고 베젤이랑 미드 케이스랑 케이스백이 구분되는 이제 3피스 구조인데 막 엄청나다 싶은 건 없지만은 오랫동안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 왔으니만큼 굉장히 무난하고 안정적인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브레게 스타일의 드레스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은 요즘은 좀 거기서 변주를 주거나 벗어나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로만손의 이 시계가 예전의 스타일에서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추억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로만손의 이 스타일의 시계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같은 스타일을 이렇게 수십 년이 되는 세월 동안 만들어 오면은 그동안에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많이 정비가 되고 이건 별로였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에서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흠잡을 게 없어요. 이제 날짜 창이 없으니까 좌우 대칭을 깨트리는 요소도 없고 시분 초침의 길이 같은 것도 완벽하고, 기호쉐 패턴이랑 브러쉬된 이제 아웃트랙 부분의 질감의 대비를 만드는 건데 진짜 브러쉬면은 긁힘 사고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요거를 자잘한 동심원 트랙 같이 만들어 가지고 찍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품질 사고가 나는 영역이 거의 없다는 거. 쓸데없이 사파이어를 강조한다든가 방수 성능을 강조하던가 이런 군더더기 같은 프린트 같은 게 없고, 약간 검은색인 듯 하면서 빛을 잘 받았을 때 푸른 빛이 도는 핸즈의 느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가격대의 시계치고는 핸즈의 커팅 상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스트랩은 짐작하시다시피 소가죽에다가 악어 가죽 느낌이 나는 무늬를 입힌 것인데요. 시계가 얇으니까 패드 같은 걸 생략해서 가죽줄도 굉장히 얇게 뽑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버클이 양산형 버클이 아니라 디자인이 가미된 동글동글한 버클이 되어 있고, 로만손의 로고 각인도 버클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러그의 측면이나 버클의 측면에 이 홈이 있어서 뾰족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쉽게 분리, 탈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데이트 모델이 기준이니까 이런 날짜창이 없는 모델에는 고스트 포지션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논데이트 무브먼트를 써줘가지고 이렇게 크라운을 뽑으면 바로 해킹이 되고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시기에 맞는 무브먼트를 넣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은 이 두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얇은 두께를 위해서 얇은 무브먼트를 썼는데, 얇은 무브먼트에는 배터리도 얇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좀 짧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될 수 있다는 게 약간 불편한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데이트 모델로 가면은 슬림테크 무브먼트가 아니라 론다 515라는 일반적인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펙은 다 똑같아요. 근데 두께가 7.7mm로 한 1.4mm 좀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은 7.7mm도 충분히 얇죠. 다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러그 트러그의 길이도 똑같고 케이스의 피니시도 똑같고, 두께만 달라요. 두께만. 여기에도 당연히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샘플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날짜창이 있는 모델이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슬림 모델보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공장에서 첫 번째 배치랑 두 번째 배치 정도의 차이 정도로 느껴질 만큼 슬림 모델과 거의 비슷한 품질 수준을 보여줍니다. 날짜창을 넣어서 대칭은 깨지지만은 프레임 안에 예쁘게 이렇게 정돈을 해놔서 그렇게 보기 싫은 날짜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크라운의 디자인도 다소 달라져서 여기에는 너트 형태의 크라운이 들어간 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론다 515는 얇은 무브먼트보다 배터리 교체 주기가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면 하나를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의 이치라는 게. 가죽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버클도 똑같은 걸 넣고, 슬림을 해야 되냐 데이트를 해야 되냐, 요거는 날짜창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모델은 거의 같은 시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무브먼트랑 두께 정도의 약간 차이가 있는, 거의 퀄리티는 똑같다. 그리고 아마 정가 기준으로는 10,000원 더 데이트 모델이 비싼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할인 같은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김생활의 픽은? 저는 데이트 없는 거. 색상은? 색상은 반지 색상이 제가 골드이기 때문에 골드로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골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PVD니까 언젠가는 벗겨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벗겨지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시계를 그렇게 오래 안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할 일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금은방이나 그런 데가 도금해달라고 해줘. 그것도 맞습니다. 다시 도금하면 되죠. 비용이 든다는 거가 문제지. 저는 개인적으로 초침을 아예 날려버린 시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데일리 워치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초침을 다 남기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조금 돈 더 들여서 오토매틱 모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오픈하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정가 기준으로는 344,000원인데 할인이 들어가면은 2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20만 원대에 이 정도 수준의 오토매틱을 갖는다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팔진동에 정확도도 괜찮고 두께도 굉장히 얇은 미오타 9000번대의 논데이트 무브먼트를 넣었더라고요. 드레스 시계에서 중요한 게 두께잖아요. 얇은 고진동 무브먼트를 넣어줬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보나 품질면으로 보나 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중에서 미오타 9000번대를 쓰고 2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모델이 잘 없죠. 미오타 9000번대를 경험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고진동이고 스위스의 범용 무브먼트들이랑 퍼포먼스끼리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전후니까 똑같다고 보고, 그리고 고장도 덜 납니다. 심지어 이게 저평가당하는 거는 미오타라서 라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방향 로터라서 왱알왱알 거린다. 근데 저는 가격적인 장점만 있다면 스위스 무브먼트보다 더 추천하는 무브먼트가 미오타 9000번대라서 기계식 오토매틱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가격인 것 같고, 직경이 39mm에 러그트러그 44mm 이런 건 똑같은데 두께가 이제 오토매틱이 되니까 9.9mm로 다소 증가하긴 합니다만은, 대신에 방수 성능도 50m로 살짝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오토매틱 드레스 시계가 9.9mm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크라운의 크기가 다소 작다는 거. 그게 쿼츠 모델일 때는 괜찮았는데 오토매틱 모델일 때는 수동 감기를 하거나 시간 조정할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드레스 시계는
문제는 멋으로 차는 거죠. 다이얼의 퀄리티가 극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뎁스가 생기면서 입체감 같은 게 좀 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오픈하트가 있다는 게 기계식 시계의 움직임을 정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이 가격대에서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저는 이게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픈하트를 만들려고 개발된 무브먼트가 아니라 그냥 미오타 9000번대에다가 브릿지 장식만 넣은 거라서 이 밸런스의 위치 같은 거를 생각하고 만든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약간 중앙에서 벗어난 오프닝의 위치가 좀 거슬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차봤거든요. 며칠 차보니까 그냥 잊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스틸이랑 골드 PVD 케이스 중에서 확실히 한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출되어 있는 브릿지 장식이 약간 골드 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브라스 색상을 그대로 노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골드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더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죽줄의 퀄리티도 올라갔습니다. 뭐 이것도 소가죽에다가 악어 가죽 무늬를 프린트한 거긴 한데 악어 가죽의 무늬가 좀 더 자연스럽고요. 광택 같은 것도 좀 더 매끈매끈하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디버클이 장착되어 있다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버클의 장점은 열고 닫을 때 고급감이 좀 있다는 거랑 그리고 오래 차도 가죽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모델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디자인이 하나 나왔는데 카이로스 빈티지 돔이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아크릴 글라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있는 카이로스 클래식 슬림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싼데 할인하면 더 저렴해지겠죠. 아크릴만 줄 수 있는 빈티지 풍의 매력이 있잖아요. 이 글라스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에 그다음에 다이얼도 돔형으로 구부려 놨더라고요. 그리고 인덱스 스타일도 엄마 아빠 시계에서 봤을 것 같은 사각의 두 줄 인덱스를 넣었는데 여기에도 커팅을 좀 이쁘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핸즈 모양도 브레게 핸즈를 벗어나서 리프 형태의 핸즈 모양이 들어가고 데이데이트를 배치해가지고 더 옛날 시계 같은 느낌이 나게끔 했습니다. 아크릴 글라스라는 점 때문에 호불호를 탈 것 같은데 아크릴 글라스가 분명히 스크래치가 쉽게 나고 투명도가 사파이어 글라스보다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아크릴의 이 멋진 돔이 주는 느낌 이런 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서 물론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이렇게 멋있는 돔을 재현할 수 있지만은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얘는 가격을 낮추고 옛날 드레스 시계의 느낌을 재현해보자 이런 접근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가 40mm로 1mm 정도 커졌습니다. 러그 트러그도 44.9mm로 좀 더 길어졌고요. 두께는 글라스의 두께 때문에 10.7mm로 소개해드린 시계 중에서 제일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러그 폭은 20mm에 무게는 48.8g입니다. 저는 ISA라는 스위스 무브먼트 제조사의 이 쿼츠 무브먼트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ISA 1198이라는 좀 독특해요. 1단계에서 날짜만 퀵셋으로 맞출 수 있고 요일을 넘기려면은 이제 시간을 앞으로 전진시켜가지고 요일을 맞춰야 되는데 요 시계 맞추는 요령은 요일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맞추셔야 됩니다. 날짜 맞추고 요일 맞추면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드레스 시계들은 금색의 케이스를 쓰던 은색의 케이스를 쓰던 다이얼 색상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골드 색상의 케이스 경우에는 다이얼에도 약간 골드톤이 돌도록 했고 은색 케이스는 은색으로 이렇게 뽑는 차이를 좀 뒀다는 거. 가죽줄도 소가죽에 악어 가죽 무늬를 입힌 이런 인위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 가죽의 원래 질감을 유지한 가죽줄을 채택을 했습니다. 촉감은 이게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죽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이 있을 것 같고 이 시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요일창이 프린트의 정렬이 다 좌측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분초침 길이도 조금 짧은 것 같아. 이게 시분초침이 좀 더 길고 분침과 초침의 끝을 구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면 가격이 또 비싸지겠죠. 이 17만 9천 원이라는 정가 안에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의 문제적인 신제품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것 같은 모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
오디의 스퀘어 38이라는 모델인데요. 베젤의 모양을 각을 좀 죽여서 좀 더 사각시계에 가까운 느낌이 나는 새로운 오디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뭔가 노틸러스 같기도 하고 새로 나온 큐비투스 같기도 하고 리도의 TV도 좀 연상이 되고 여러 가지 시계가 떠오르지만은 정확히 그 시계가 아닌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모델의 가장 큰 개선점은 브레이슬릿 같습니다. 다이얼의 테피스트리 패턴을 연상시키는 사각의 격자 무늬가 들어간 거를 넘어가지고 빛에 좀 반응을 하는 자잘한 무늬까지 넣었다는 거. 진짜 기요쉐로 만든 게 아니라 뒤에서 눌러가지고 만든 패턴이긴 하지만은 기대 이상으로 정교합니다. 스트랩은 PRX보다 좋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엣지마다 다 커팅을 준 H 형태의 브레이슬릿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오디에가 항상 케이스 마감에 비해서 브레이슬릿의 마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케이스 마감에 준하는 브레이슬릿을 갖게 됐다.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업데이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만 9천 원이 정가고 이제 할인 들어가면은 20만 원대니까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거의 안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호불호 타는 업데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초침을 생략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피드백 때문일 텐데 초침이 눈금에 정확히 안 맞는 게 너무 거슬린다라는 피드백이 하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초침이 없는 무브먼트를 채택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초침 없이 실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갑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할 것 같은 시계라고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50m 방수에 가로 너비는 38.3mm, 세로 길이는 44mm, 두께는 9.8mm, 그리고 브레이슬릿은 25mm에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지고 브레이슬릿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는 135g 정도. 사각이 되면서 기존 오디에보다 체감이 살짝 커진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 시계로 쳤을 때 한 40mm 이하의 느낌이 나는 크기로 선방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론다 762 무브먼트로 구동을 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초침이 없으면은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 같고 다이얼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각진 이 인덱스가 굉장히 빛에 멋있게 반응을 하고 프린트의 해상도도 확대를 해봤을 때 기대 이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테피스트리 패턴도 빛에 멋있게 반응해서 이 부분은 멋있는데 하나 아쉽다면은 10인치 스켈레톤 핸즈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실체감이 있고 인덱스 모양이랑 좀 더 잘 조응하는 두툼한 느낌으로 제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스퀘어 38은 초침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야광이 들어가 있고 인덱스 부분보다 10인침의 야광이 좀 더 밝습니다. 그리고 막 좋다고 하긴 힘들어요. 이게 브레이슬릿이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감은 전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졌고 약간 좀 더 유연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느슨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 조정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클래스프가 브레이슬릿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얇아요. 저는 가격대 고려했을 때는 이제까지 나온 오디에 중에서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되게 오랜만에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델이 로만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살펴본 30만원대의 모델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면은 이제 무브먼트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얼의 패턴입니다. 빙하 속에서 이제 물결이 비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 브랜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이 무늬는 그랜드 세이코처럼 막 여러 개의 패턴을 수작업으로 입혀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뒤에서 눌러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 브랜드의 느낌이 나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요즘 나오는 미도 시계들이랑 더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요 프린트들도 뒤에서 눌러가지고 양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미도의 요새 제작 기법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까 살펴본 쿼츠 모델과 달리 인덱스 모양과 10인치의 모양이 서로 조응하는 느낌 같은 거는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야광은 인덱스의 야광이 쿼츠 모델보다 그래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가격대에 좀 맞는 인덱스도 좀 고르게 야광이 들어가고 개선된 브레이슬릿이 여기에도 들어가는데 아까 클래스프가 좀 부실했잖아요. 얘는 클래스프도 확실하게 버터플라이 형태의 튼튼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약간 늘어지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피니시 면에서는 사실은 가격대에서 최선을 다한 느낌이다. 이 시계를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약간 실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개 한정판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로만손이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썼을 때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용 모델인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이나 퀄리티 면에서는 가격대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그런 면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로만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를 팔려면은 왜 로만손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이얼에 무늬를 넣었으면은 이 무늬가 왜 들어간 건지 형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넣었는지를 좀 더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긴 해요. 그런데 뭐 브랜드가 잘 못하면은 소비자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시도니까 호의를 갖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만손의 드레스 시계들이랑 새로 나온 오디오 모델까지 살펴봤는데 이 시계들은 20일 오후 9시 워치인사이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텐데 다른 곳보다 할인율을 좋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